스파라 줄거리. 이폴리트의 낭독은 계속되는데 그는 공경에 처한 의사가족을 도와준 일화를 이야기하고 장군 할아버지 일화를 통해 위대한 사상의 유산을 이 세상에 남겨놓는 문제를 말한다. 그는 로고진의 집에 걸린 충격적인 예수의 그림에 대해 언급하고 자신의 해명이 공개되기를 원치 않으므로 사본 한 분은 공작이, 다른 한 분은 아글라야에게 전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미쳐버린 신경질적인 사람에게는 무서운 것이 없어지고 어떤 추태라도 능히 부릴 수 있다. 아니, 그런 일에 오히려 만족감을 느끼게 되어 상대를 가리지 않고 아무한테나 마구 덤벼들며 마침내는 그러한 추태를 부리고서 종각에서 뛰어내림으로써 만일에 무슨 시끄러운 문제가 야기되면 죽음으로써 그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행동하기 마련이다. 대개의 경우 이런 극단적인 행동은 최후의 자포자기적인 노골성으로 확대되는 법이다. 이러한 심적 상태의 징후는 보통의 경우 점차로 가중되는 육체적인 소모에서 볼 수 있다. 여태까지 이폴리트를 지탱해온 거의 부자연스러울 정도의 비상한 긴장은 그 마지막 단계에까지 도달한 것이다. 병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18세의 청년은 나뭇가지에 매달려 떨고 있는 나뭇잎처럼 약하게 보였다. 그러나 거의 1시간 만에 처음으로 자기의 청중을 둘러보는 순간 말할 수 없이 거만하고 조소적인 분노에 찬 혐오의 표정이 그의 시선과 미소에 떠올랐다. 그는 도전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청중들은 매우 붕괴하고 있었다. 모두들 요란스럽게 화를 내며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피로와 술과 흥분이 자중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아니 추악하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좌중의 분위기를 한층 더하게 한 것 같았다. 돌연 이폴리트는 용수철에 퉁긴 듯 후다닥 자리에서 일어났다. 해가 떴다. 나무 꼭대기에 환하게 반짝이는 해를 발견하고 마치 기적이라도 일어난 듯이 공작에게 가리켜 보이며 그는 외쳤다. 그럼 당신은 해가 뜨지 않을 줄 알았소. 하고 페르드 이시첸코가 끼어들었다. 또 온종일 더위에 시달려야겠군. 가냐는 모자를 든 채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면서 투덜거렸다. 1달 동안이나 계속 가뭄이 계속되니 빌어먹을. 푸치스인, 자넨 돌아가지 않겠나. 이폴리트는 몹시 놀라서 장승처럼 우뚝 서 있었으나 벼랑간 창백해지더니 온몸을 떨었다. 당신은 나를 모욕할 목적으로 일부러 태연을 가장하고 있지만 어쩐지 몹시 서툰 것 같군요. 그는 가냐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악당입니다. 쳇, 금세 덤비기라도 할 것 같군. 하고 페르드 이시첸코가 고함쳤다. 건드리기만 하면 쓰러질 녀석이. 완전한 바보 녀석이야. 가냐가 말을 받았다. 이폴리트는 약간 주춤거렸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여전히 몸을 떨며 한마디 한마디를 끊으면서 이렇게 입을 열었다. 나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안갚음을 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이런 허튼 소리로 여러분을 괴롭혀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원고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런 잠꼬대 같은 것으로 여러분을 괴롭혀드린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글을... 그는 바보같이 웃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브게니 파블로비치. 지루했습니까? 그는 느닷없이 이렇게 물었다. 지루했습니까? 아닙니까? 말해 주십시오. 약간 지루한 느낌은 있었지만 그러나 모두 말해 주십시오.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폴리트는 여전히 몸을 떨면서 명령조로 말했다. 오, 그런 건 아무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는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외면을 해버리고 말았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공작. 푸치스인이 공작에게로 다가갔다. 이분은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네들은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사람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외치며 베라 레베제프는 이폴리트에게로 황급히 달려가서 그의 손을 잡았다. 그는 해가 뜨는 것과 함께 자살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들은 걔가 자살을 해. 자살을 못할 걸세. 몇 사람이 짓궂게 빈정거렸다. 그 속에는 가냐도 끼어 있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폴리트의 손을 붙잡고 콜야가 소리쳤다. 이 사람의 얼굴을 보시면 알 게 아닙니까? 공장님, 뭘 하시는 거예요? 이폴리트의 주위에는 베라, 콜야, 켈레르, 브루도프스키 등이 모여들었다. 네 사람이 모두 이폴리트의 손을 붙잡았다. 그는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하고 브루도프스키가 말했으나 그 자신은 마치 정신 나간 사람과 같았다. 실례지만 공장님,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취해 있는 레베제프가 잔뜩 화가 나서 공작의 곁으로 오며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할 거라뇨? 실례지만 나는 이 집의 주인입니다만, 물론 당신께 망신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당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살은 무슨 자살이야. 철없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거야. 갑자기 이볼긴 장군이 미간을 찌푸리며 태연자약한 태도로 소리쳤다. 그렇습니다, 장군님. 하고 페르드 이시첸코가 맞장구를 쳤다. 자살하지 못하리라는 건 나도 알고 있어요, 장군님. 그렇지만 역시 나는 이 집 주인이니까요. 이것 보시오, 체렌치예프 씨. 푸치스인이 공작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이폴리트의 손을 잡으며 말을 걸었다. 당신은 아까 그 수기 원고에서 당신의 유고를 의과대학에 기증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건 틀림없이 당신의 유고를 두고 한 말인가요? 물론 나의 유고를 두고 한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잘못이 생길는지도 모르니까요. 전에도 그와 같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당신은 그를 괴롭히지요? 공작이 갑자기 소리쳤다. 기어코 울리겠군. 페르드 이시첸코가 덧붙였다. 그러나 이폴리트는 절대 울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를 뜨려 했으나 갑자기 주위를 에워싸고 있던 네 사람이 그의 손을 붙잡았다. 그러자 좌중에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결국 자기 손을 붙잡게 하려고 그 수기를 읽었다고 밖엔 생각할 수 없어. 로고진이 말했다. 그럼 잘 있게, 공작.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더니 뼈가 쑤시는군. 체렌치예프, 비록 당신이 정말로 자살할 생각이었다 하더라도 하고 예브게니 파블로비치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당신 입장에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한 뒤 저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나는 자살을 중지하겠습니다. 난 그렇게 할 겁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자살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고 이폴리트가 그에게 말했다. 그는 마치 공격하듯이 말했다. 그걸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당신을 충동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당신이 자살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너무 화를 내지는 마십시오.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는 상대방을 두둔하는 것 같은 어조로 말끝을 길게 끌었다.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원고를 읽어준 것이 나의 가오였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갑자기 이폴리트는 마치 친구로서의 충고를 구하는 것 같은 신뢰 어린 눈빛으로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입장은 조소적인 것이었지만 그러나 뭐라고 충고를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폴리트는 눈 한 번 깜빡 안고 심각한 얼굴로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얼마 동안 완전히 의식을 상실한 것처럼 보였다. 아니, 미안하지만 도대체 이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군요. 레베제프가 말했다. 아무도 놀라지 않게 공원에서 자살하겠노라고 큰 소리를 쳤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는 현관층계를 내려가서 서너 걸음만 나가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니 이게 도대체 말이 돼요. 여러분, 공작이 입을 열었다. 아니, 실례지만 존경하는 공장님. 레베제프는 기를 쓰고 말했다. 당신이 직접 보신 것처럼 이것은 농담이 아니며 적어도 손님들 중에 반수 이상은 나와 의견이 같을 것인데 자살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으니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자살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집의 주인으로서 여러 증인이 계신 앞에서 당신에게 조력을 구한다고 선언하는 바입니다. 어쩌겠다는 거요, 레베제프.
나는 기꺼이 당신을 도울 용의가 있소.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째로 저 사람이 우리한테서 자랑한 그 권총을 탄약과 함께 우리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권총을 넘겨준다면 저 사람의 건강 상태를 짐작하여 이 집에서 하룻밤만 지내도록 허가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옆에서 감시한다는 조건부로 말입니다. 그러나 내일은 어디론지 그가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보내야 합니다. 죄송하군요, 공장님. 만일 권총을 내놓지 않으면 나는 당장 저 사람의 손을 잡고, 즉 내가 한쪽 손을 잡고 이볼긴 장군이 다른 한 손을 잡고 즉시 경찰에 알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은 경찰 당국의 심리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나의 친한 친구 페르드 이시첸코가 달려갔다 올 겁니다. 좌중에는 소동이 일어났다. 레베제프는 극도로 흥분하여 어쩔 줄 모르고 펄펄 뛰고 있었다. 페르드 이시첸코는 경찰서로 달려갈 채비를 하기 시작했고 가냐는 핏대를 올리면서 아마도 자살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우겨댔다. 예브게니는 잠자코 있었다. 공장님, 당신은 종각에서 뛰어내려 본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이폴리트가 그에게 속삭였다. 없습니다. 공작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당신은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폴리트는 눈을 번쩍이며 정말로 상대방의 답변을 기다리는 듯이 공작을 바라보며 또다시 속삭였다. 좋습니다. 벼랑간 그는 모든 사람에게 소리쳤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나빴습니다. 레베제프,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그는 지갑을 꺼내더니 그 속에서 조그만 열쇠가 서너 개 달린 철사고리를 뽑아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것. 콜야가 가르쳐 줄 거예요. 콜야는 어디 갔지? 이폴리트는 콜야를 빤히 보고 있으면서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소리쳤다. 여기 있었군. 이 사람이 당신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아까 이 사람과 함께 짐을 정리했으니까. 콜야, 그를 안내해 주게. 공작의 서재 책상 밑에 내 가방이 있네. 이 열쇠로 열면 밑바닥에 곤충과 탄약통이 든 상자가 있을 걸세. 레베제프, 아까 이 사람이 내 짐을 정리했으니까 그가 당신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갈 때는 나의 곤충을 돌려줘야 합니다. 나는 내일 아침 일찍 페체르부르크로 갈 테니까요. 나는 공장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도 좋겠군. 레베제프는 열쇠를 빼앗아 들고 아기에 찬 미소를 지으며 옆방으로 달려갔다. 콜야는 도중에 걸음을 멈추고 무슨 말이라도 하려는 눈치였으나 레베제프가 그를 잡아 끌고 갔다. 이폴리트는 웃고 있는 손님들을 둘러보고 있었다. 공작은 그가 심한 오한에 걸린 것처럼 이를 맞부딪히고 있는 것을 알았다. 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악당들이군요. 하고 이폴리트는 분노를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공작에게 속삭였다. 공작에게 말을 할 때 그는 언제나 구부리고 속삭였다. 저런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오. 당신은 지금 몹시 피로해 있으니까. 곧 가겠습니다. 느닷없이 그는 공작을 포옹했다. 아마 당신은 나를 미친놈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그는 공작을 바라보며 이상하게 웃었다.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곧 가겠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십시오. 나는 당신의 눈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서 계십시오. 내가 당신을 볼 수 있게. 나는 지금 인간과 작별을 고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잘못해서 놓쳤다가는 큰일이라도 날 듯이 꼼짝도 않고 말도 없이 서서 한 10초가량 공작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의 머리는 땀으로 젖어 있었고 창백하고 이상스러운 표정으로 공작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이폴리트, 왜 그러시오? 공작은 소리쳤다. 이제 그만, 이제 됐어요. 곧 가서 눕겠습니다. 그러나 태양의 건강을 축복하며 한 모금 마시고 싶군요. 마시고 싶어요. 마시고 싶어. 놓아주십시오. 그는 재빨리 탁자 위에서 술잔을 집어들고 자리를 떠나 재빠른 동작으로 테라스 층계를 향해 걸어갔다.
공작은 그의 뒤를 쫓아가려 했으나 공교롭게도 바로 이 순간 예브게니 파블로비치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공작에게 손을 내밀었다. 1초가 지난 뒤 테라스에서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뒤이어 말할 수 없는 혼란의 한순간이 닥쳐왔다. 다음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던 것이다. 테라스 층계 쪽으로 다가간 이폴리트는 왼손에 술잔을 든 채 걸음을 멈추고 오른손을 외투의 오른쪽 호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나중에 켈레르가 주장하기는 이폴리트는 공작과 얘기하고 있을 때부터 줄곧 오른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었다는 것이다. 왼손으로 공작의 어깨나 옷깃을 잡았다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자기가 제일 먼저 마음속에 의욕을 느꼈다고 켈레르는 말했다. 어쨌든 그는 이상한 불안감에 휩싸여 이폴리트의 뒤를 쫓아 달려나갔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그는 다만 이폴리트의 오른손에서 무엇인가 번쩍이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그 순간 조그만 회중용 곤충이 그의 관자놀이에 닿아 있었다. 켈레르는 그 손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으나 이폴리트는 얼른 방아쇠를 당겨버리더라는 것이다. 찰칵하는 메마르고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가 났으나 발사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켈레르가 이폴리트를 끌어안았을 때 그는 의식을 잃고 정말 죽은 것처럼 그의 품 안으로 쓰러졌다. 곤충은 이미 켈레르의 수중에 있었다. 이폴리트를 끌어다가 의자에 앉혔고 모든 사람들은 그의 주위에 모여들어 어찌된 영문이냐고 물었다. 모두들 방아쇠를 당기는 소리는 들었으나 살아있는 사람을 보게 됐고 심지어는 찰가상조차 입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 이폴리트 자신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멍청이 앉은 채 무의미한 시선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었다. 이때 레베제프와 콜야가 뛰어왔다. 불발이었나요? 하는 질문이 주위에서 일어났다. 혹시 장전하지 않은 것 아냐? 하고 억측하는 사람도 있었다. 장전은 되어 있었습니다. 켈레르가 곤충을 검사하며 소리쳤다. 그런데 불발이었단 말이오. 뇌관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켈레르가 대꾸했다. 뒤이어 벌어진 측은한 광경은 말하기조차 거북했다. 처음에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경악은 순식간에 웃음으로 변해버렸다. 개중에는 이 사건에서 아기에 찬 만족을 느끼며 요란하게 웃어젖히는 자도 있었다. 이폴리트는 히스테리라도 일으킨 듯 흐느껴 울며 자기 손을 비틀어 모든 사람들에게 덤벼들고 심지어는 페르드 이시첸코에게까지 달려들어 두 손을 붙잡고 뇌관을 넣는 것을 깜빡 잊었을 뿐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이었다. 깜빡 잊었지.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뇌관은 여기에 이렇게 이 조끼 주머니 속에 들어 있습니다. 10개가량이나 들어 있어요. 그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그가 처음부터 뇌관을 넣지 않은 것은 우연히 호주머니 속에서 발사되지 않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며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간단히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만 얼결에 잊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공작이나 예브게니 파블로비치에게는 대드는가 하면 켈레르에게는 곤충을 돌려달라고 애원하기도 했다. 그는 즉시 그가 명예를 아는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고함을 치는가 하면 명예를 영원히 더럽혔습니다 라고 떠들기도 했다. 마침내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를 공작의 서재로 데려갔다. 술이 다 깬 레베제프는 곧 의사를 부르러 보내고 나서 자기의 딸과 아들, 브로도프스키, 장군 등과 함께 환자의 침대 옆에 남아 있었다. 의식을 잃은 이폴리트가 서재로 옮겨질 때 켈레르는 방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한마디씩 말을 또박또박 분명히 떼어서 발음하며 의미심장하게 소리쳤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다시 한번 내 앞에서 일부러 뇌관을 넣지 않았을 거라든가 저 불행한 청년이 희극을 연출한 데 지나지 않는다든가 하는 말을 입 밖에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상대해 주겠소. 그러나 아무도 이 말에 대꾸하는 사람은 없었다. 손님들은 이윽고 급히 서두르며 떼지어 돌아갔다. 푸치스인, 가냐, 그리고 로고진이 함께 떠났다. 공작은 예브게니 파블로비치가 결심을 바꾸어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돌아가려는 것을 보고 놀랐다.
아까 당신은 다른 손님들이 돌아간 다음에 나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물었다. 그랬었죠.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는 갑자기 의자에 앉더니 공작을 자기 곁에 앉히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잠깐 그 결심을 바꾸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정신이 약간 어리둥절해졌어요. 당신도 역시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나의 생각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당신과 의논하려는 문제는 나에게 지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당신에게도 중대한 문제입니다만. 아시다시피 나는 일생에 한 번만이라도 허심탄회하게, 즉 아무런 저의도 없이 일을 처리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무래도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할 만한 능력이 없을 것 같군요. 당신 역시 마찬가지겠죠. 또한 그리고 아니, 나중에 상의하기로 합시다. 난 사흘가량 페테르부르크에 다녀오겠습니다만 그때까지 기다리면 아마 문제의 진상이 분명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고는 그는 다시 의자에서 일어났다. 왜 앉았었는지 이상할 지경이었다. 공작은 예브게니 파블로비치가 무엇인지 못마땅한 것처럼 저기를 품은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눈치챘다. 그의 시선은 아까와는 전혀 딴판이었던 것이다. 그건 그렇고 당신은 지금 환자한테 가시려는 겁니까? 네, 난 걱정이 되는군요. 공작이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육지일은 문제없이 살 겁니다. 어쩌면 그만 나아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해결책은 그를 내일 쫓아버리는 겁니다. 아마도 내가 아무 말도 않고 있었던 것이 도리어 그 사람에게 충동하는 결과를 가져왔는지도 모르겠군요. 그 사람은 내가 자기의 자살을 의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브게니 파블로비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그런 일로 걱정하시는 걸 보니 당신도 어지간히 호인이로군요. 내가 알기로는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사람이란 남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서 혹은 칭찬해주지 않는 데 대한 화풀이로 일부러 자살을 한다더군요. 그러나 그 친구의 노골적인 소심증에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더군요. 어쨌든 그 친구는 내일 쫓아버리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은 그가 한 번 더 자살을 기도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제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저런 러시아식 살인범 시인 라스네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 친구처럼 성미가 급하고 재능이 없으며 욕심이 많은 보잘것없는 사람들한테는 범죄라는 것이 가장 적당한 피난처니까요. 하지만 그를 라스네르라 할 수 있을까요? 비록 분장은 다를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가 그의 해명서에서 우리에게 말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장난삼아 사람을 한 10명쯤 죽이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의 이와 같은 말 때문에 오늘 밤엔 잠을 잘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당신은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도 이상하군요, 공작. 그래, 그가 사람을 10명쯤 죽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한테 대답하기가 두렵군요. 모든 것이 이상하군요. 그러나 좋도록 생각하십시오. 좋도록.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는 초조하게 말을 맺었다. 당신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군요. 그러나 그 10명 중에 끼어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확실히 그 사람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을 거예요. 생각에 잠긴 얼굴로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를 바라보며 공작은 이렇게 말했다. 예브게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껄껄 웃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간이 됐습니다. 아까 그 친구가 사본 한부를 아글라야 이바노브나한테 전해달라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하긴 그렇군요. 사람 10명을 죽인 살인사건이 일어날 경우엔.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는 또다시 웃으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4시쯤에 공작은 공원을 거닐었다. 그는 집에서 한잠 자려 했었지만 가슴이 몹시 두근거려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집안도 정돈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정상을 되찾았다. 환자는 잠이 들었고
왕진았던 의사는 그다지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고 엄명했다. 레베제프와 콜야와 브로도프스키는 교대로 간호하겠다고 환자의 방에 자리 잡고 누웠다.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공작의 불안은 매분마다 더해갔다. 그는 몽롱한 눈초리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공원을 거닐다가 어느새 정거장 앞 광장에까지 나와 있었기 때문에 텅 빈 벤치들과 연주석의 악보대가 눈에 들어왔을 때는 놀라서 걸음을 멈췄다. 이곳 풍경은 웬일인지 그에게 몹시 불쾌감을 주었다. 그래서 그는 어제 예판진대 가족들과 정거장에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미래 장소로 지정된 녹색 벤치로 다가가 거기에 털썩 주저앉고는 느닷없이 커다란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으나 순간 그는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해 극도로 혐오를 느꼈다. 계속되는 그의 권태. 그래서 그는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을 알 수 없었다. 그가 있는 곳의 머리 위에선 나뭇가지에 앉은 새가 울고 있었다. 그는 우거진 나뭇잎 사이를 두리번거렸으나 새는 갑자기 나무에서 날아가 버렸다. 그 순간 어쩐 일인지 이폴리트가 쓴 햇볕을 받고 왱왱거리고 있는 보잘것없는 한 마리의 파리 생각이 떠올랐다. 이 파리까지도 이 향연과 합창의 일원으로서 자기가 있는 곳을 알고 오직 나 한 사람만이 그 축에 끼지도 못한다. 라는 이 구절은 아까도 그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었지만 지금 또다시 그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하나의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서 고개를 쳐들고 갑자기 분명하게 떠오른 것이다. 그것은 스위스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던 첫 해의 일이었는데 보다 정확히 말해서 그해 첫 달에 있었던 일이었다. 그때 그는 완전히 백지였기 때문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때로는 남이 자기에게 하는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언젠가 맑고 화창한 날 그는 산에 올라가서 무엇인지 피할 수 없는 괴로운 상념을 품은 채 오랫동안 산속을 헤맨 일이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찬란한 하늘과 아름다운 호수와 그 사방으로는 밝은 지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이 풍경을 바라보면서 번민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그때 그처럼 밝고 끝없는 모든 것을 향해 두 손을 벌리고 울었던 것이 기억 속에 생생히 떠올랐다. 그를 괴롭힌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이 그와는 아무런 관계도 인연도 없는 것이란 상념이었다. 어릴 때부터 언제나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아무리 애써도 참여할 수 없는 이 향연. 이 끊임없고도 무궁한 자연의 축제는 도대체 무엇일까? 아침마다 똑같은 태양이 떠오르고 아침마다 폭포수에는 무지개가 끼고 저녁마다 멀리 저쪽 하늘 끝에 솟아있는 눈으로 덮인 높은 산은 자줏빛으로 불타오른다. 내 옆에서 햇볕을 받고 왱왱거리고 있는 보잘것없는 한 마리의 파리까지도 이 향연과 합창의 일원으로서 자기가 있는 곳을 알고 그것을 사랑하며 행복을 느끼고 있다. 각각의 한 포기 풀도 성장하며 행복해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자기의 길을 가고 있으며 또한 모든 것은 자기의 길을 알고 있다. 그리고 노래와 함께 가고 노래와 함께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아무것도 모르며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도 소리도 못 알아본다. 누구와도 무엇과도 인연이 먼 무용지물인 것이다. 물론 그는 이러한 의욕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귀머거리처럼 벙어리처럼 혼자 번민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 당시에 자기가 이러한 모든 것을 말한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래서 아까 그 파리의 얘기도 이폴리트가 자기한테서, 즉 자기의 말과 눈물 가운데서 빼내온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었다. 그는 벤치에서 깜빡 잠이 들었으나 그의 불안은 꿈속에까지도 계속되었다. 잠이 들기 직전에 그는 이폴리트가 사람을 10명이나 죽일 것이라는 말을 되새기고 그 상상의 어리석음에 혼자 쓴웃음을 지었다. 그의 주위에는 상쾌하고 밝은 정적이 깃들어 있었고 오직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한층 더 고요하고 서글픈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그는 매우 많은 꿈을 꾸었다. 그것은 모두 하나같이 불안에 가득 찬 것이어서 그는 줄곧 몸을 떨고 있었다. 마침내 어떤 여인이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그 여인을 알고 있었다. 게로우리만큼 잘 알고 있었다. 언제나 이름을 대고 누구라고 가리킬 수 있는 여인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지금 그녀는 그가 지금껏 알아왔던 것과는 딴판인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도저히 이것이 그 여인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었다. 그 얼굴에는 후회와 공포가 넘치고 있어 방금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온 범인같이 보였다. 눈물이 그 창백한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공작에게 손짓을 하며 아무 소리도 말고 자기 뒤를 따라오라는 듯이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어 보였다. 공작의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절대로 이 여자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왠지 모르게 지금 곧 무엇인가 자기 생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고 생각을 했다. 그녀는 어딘지 공원에서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는 무엇인가를 그에게 보여주려 하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려고 일어났다. 그때 갑자기 그의 옆에서 명랑하고 싱싱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는 그의 손에 부드러운 손이 닿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 손을 꼭 움켜쥐며 잠을 깼다. 그의 앞에는 아글라야 이바노브나가 서서 큰 소리로 웃고 있었던 것이다. 8.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러나 원망스러운 표정이었다. 자고 있었군요. 당신 졸고 있었죠. 그녀는 경멸과 놀라움이 섞인 어조로 소리쳤다. 아, 당신이었군요. 공작은 아직 잠이 덜 깬 희미한 의식으로 그녀를 놀란 듯이 바라보면서 중얼거렸다. 아, 그렇지. 약속이 있었죠. 지금 깜빡 잠이 들어서. 주무시고 계시더군요. 당신 말고 누구 딴 사람이 나를 깨운 건 아니겠죠. 당신 말고 딴 사람은 아무도 없었나요? 나는 여기 다른 여자가 온 줄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기 다른 여자가 있었나요? 비로소 그는 완전히 정신을 차렸다. 단지 꿈을 꾸었습니다. 하고 공작은 생각에 잠기는 얼굴로 말했다. 이런 때 그런 꿈을 꾸다니 이상하군. 앉으십시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 벤치에 앉혔다. 그리고 자기도 그 옆에 앉으며 또다시 무슨 생각인지 잠겨버렸다. 아글라야는 얘기를 시작하지 않고 공작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공작 역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으나 때때로 자기 앞에 있는 그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기 시작했다. 아, 그렇지. 공작은 부르르 떨며 말했다. 이폴리트가 곤충 자살을 기도했어요. 언제? 대개 별장에서요. 그녀는 물었으나 그리 놀라지도 않았다. 어쩌냐까지도 살아있던 것 같던데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당신은 이렇게 여기서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녀는 갑자기 활기를 띠며 이렇게 외쳤다. 그렇지만 그는 절대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곤청이 불발이었지요. 아글라야의 간청에 따라 공작은 간밤에 일어난 모든 일을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빨리 말하라고 재촉했으나 그러면서도 이 사건 자체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말을 물어서 자꾸만 이야기를 중단시켰다. 그녀는 예브게니 파블로비치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는데 관심을 표시하며 몇 번이나 되묻곤 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서둘러야 하겠는데요. 공작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 1시간, 그러니까 8시까지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여기에 나왔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하려면 8시까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나는 볼 일이 있어서 온 것 뿐이니까요. 당신한테 알려드려야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더욱이 지금 당신은 나를 아주 당황하게 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폴리트의 곤충이 발사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한테 더욱 유리했기 때문이죠.
당신은 그 사람이 정말로 자살하려 했고 또 아무런 속임수도 없었다고 믿으시나요? 절대로 속임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나에게 자기의 고백을 전해달라고 쉬어 있었던가요? 그럼 왜 당신은 그걸 내게 가지고 오지 않으셨죠? 그 사람은 죽지 않았으니까요. 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꼭 갖다 주세요. 물어볼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는 좋아할 거예요. 그 사람이 자살하려 한 것은 나중에 나한테 그 고백을 읽게 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몰라요. 제발 그렇다고 해서 비웃지는 마세요. 레프 니콜라예비치, 어쩌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비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정말 그걸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씀이에요. 아글라야는 갑자기 매우 놀란 표정을 해보였다. 그녀는 쉴 새 없이 물으며 서둘러서 말했으나 이따금 혼동을 일으키며 초조하게 서두르는 눈치였다. 대체로 보아 그녀는 엄청난 불안감에 쌓여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대담하고도 도전적이었으나 다소 소심한 빛이 엿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지극히 평범한 옷차림이었는데 그녀에게는 아주 잘 어울렸다. 그녀는 종종 몸을 떨고 얼굴을 붉히며 벤치 끝에 앉아 있었다. 이폴리트가 자살을 하려 한 것이 어쩌면 아글라야에게 그 고백을 읽게 하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른다는 공작의 대답은 그녀를 몹시 놀라게 했다. 물론 공작은 해명했다.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서였겠지요. 칭찬 때문이라고요. 말하자면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말하기가 너무 어렵군요. 다만 확실한 것은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있으니 제발 죽지 말고 살아있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자살을 못하도록 말리기를 기대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당신을 열망했다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런 때 당신의 이름을 꺼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하기는 자기 스스로도 당신을 열망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무슨 말인지 난 하나도 모르겠어요. 열망하고 있으나 열망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알 것도 같아요. 당신은 내가 13살 먹은 소녀 시절에 부모님 앞으로 유서를 써놓고 독약을 먹은 뒤 관 속에 들어가 누우면 모두들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심하게 군 걸 후회하리라는 상상을 30번이나 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왜 또 웃으시죠?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재빨리 덧붙였다. 당신은 도대체 공상을 할 때 무엇을 생각하시죠? 어쩌면 당신은 자신이 육군의 원수쯤 되어가지고 나폴레옹을 정벌하는 공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옳은 말입니다. 특히 혼자서 졸고 있을 때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요. 공작은 웃었다. 그러나 나는 나폴레옹이 아니라 언제나 오스트리아인만 정복하거든요. 나는 당신과 농담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레프 니콜라예비치. 이폴리트는 직접 내가 만나볼 테니까 그에게 그렇게 알려주세요. 나는 당신의 태도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나 이폴리트에게 하신 것처럼 남의 영혼에 대해 비평하는 건 매우 나쁜 태도예요. 당신에게는 따뜻한 인간성이 없어요. 있다는 건 오직 진리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처사는 공평하지 못합니다. 공작은 사색에 잠겼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나에게 공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나는 그가 전적으로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더욱이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한 욕망을 느꼈을 뿐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존경과 사랑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훌륭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과가 좀 이상하게 된 것뿐이지요. 그렇게 된 것은 병과 또 다른 어떤 것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척척 맞아 들어가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건 항상 엉뚱한 결과만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당신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이 아닌가요? 아글라야가 말했다. 네, 나를 두고 한 말입니다.
공작은 그녀의 질문에서 아기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그렇지만 내가 당신이라면 절대로 잠을 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당신은 어디를 가나 곧 잠이 드는 모양이죠. 그것도 매우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요. 나는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고 악단 있는 데까지 걸었기 때문에. 어떤 악단요? 어쩌녁에 연주회가 있었던 곳 말입니다.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와 여기 앉아서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나 봐요. 아, 그랬군요. 그렇다면 문제가 좀 다르지만. 그런데 악단이 있던 곳까지는 뭘 하러 가셨죠? 나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좋아요. 나중에 듣죠. 당신은 자꾸만 딴소리를 하고 계시는군요. 당신이 연주회 장소에 가셨던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죠? 당신은 어떤 여자에 대해 꿈을 꾸셨죠? 그건 당신도 그녀를 보신 일이 있는데. 알겠어요. 잘 알겠어요. 당신은 그 여자를 몹시 어떤 모양으로 꿈에 나타나던가요? 아니, 그런 건 알고 싶지도 않아요. 갑자기 그녀는 화를 내며 말했다. 제 말을 중도해서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마치 원기를 돋우고 노여움을 쫓아버리려고 애를 쓰는 듯이 잠시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내가 당신을 이리로 불러낸 것은 당신이 내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녀는 화가 난 듯이 물었다. 공작은 그녀가 또다시 얼굴을 빨갛게 붉히는 것을 발견하고 찬찬히 그녀를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러한 경우 자기 얼굴이 붉어지면 붉어질수록 더욱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는 모양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번쩍이는 두 눈에 역력히 나타나 있었다. 조금 뒤에는 그 분노의 불길을 상대에게로 옮긴다. 그리고는 잘못이 있건 없건 그에게 싸움을 거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와 같은 자기의 거칠고 부끄러운 성미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습관적으로 남의 대화에 거의 끼어들려 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언니들보다 말이 없었고 어떤 때는 지나칠 정도로 말이 없었다. 특히 이렇게 미묘한 문제가 화제에 올라 반드시 말을 해야 할 때는 굉장히 거만하고도 도전적인 태도로 나오기가 일쑤였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하든가 혹은 붉어지려고 할 때는 언제나 그것을 사전에 예감할 수 있었다. 당신은 내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가 보군요. 그녀는 도도하게 공작을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나는 그런 제의를 할 필요가 있으리라곤 정말 생각해 본 일조차 없습니다. 공작은 몹시 허둥거렸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셨죠? 무엇 때문에 내가 당신을 이리 불러냈다고 생각하셨어요? 당신의 마음엔 무슨 생각이 들어있죠? 우리 집에서 모두들 나를 바보로 생각하듯이 아마 당신도 나를 귀여운 바보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나는 모두가 당신을 바보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당신이 하시는 말치고는 매우 영리한 말이군요. 내 생각으로는 당신이야말로 이따금 굉장히 영리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작은 계속해서 말했다. 조금 전에도 당신은 매우 영리한 말을 하셨어요. 이폴리트에 대한 나의 억측에 대해 진리 하나만 알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하셨죠. 나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으며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글라야는 갑자기 기쁨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에게 있어 이러한 변화는 언제나 노골적으로 매우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이었다. 공작도 역시 기뻤으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는 즐거움에 웃기까지 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고 아글라야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도 당신한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얘기하려고 오랫동안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편지를 보내주신 후, 아니, 아주 오래전부터. 그 절반은 이미 어쩌녁에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고 계시겠지만요. 나는 당신을 매우 정직하고 결백한, 아니,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정직하고 결백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당신을 두고 이야기할 때 머리가 좀,
다시 말해서 이따금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아주 전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확신하고 또 그것에 대해 논쟁도 많이 했어요. 비록 당신이 정말로 정신적인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대신 가장 중요한 지적인 면에서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훌륭하거든요. 사실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지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에는 중요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작은 이 말을 간신히 했다. 그의 심장은 무섭게 떨며 고동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당신이 이해하실 줄 알았어요. 그녀는 진지하게 계속했다. S공작이나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는 이 두 가지 지혜에 대해 전혀 이해하질 못해요. 알렉산드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머니만은 그걸 알고 계시거든요. 당신은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를 많이 닮으셨군요. 어머, 어디 가요? 정말입니까? 아글라야는 깜짝 놀랐다. 정말이고 말고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잠깐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어머니를 닮았다니 참으로 기쁘군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머니를 매우 존경하고 계신 모양이죠. 그녀는 이것이 순진한 질문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덧붙였다. 네, 지극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그걸 금방 알아맞혀서 기쁘군요. 나도 역시 기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따금 우리 어머니를 깔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나는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당신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나는 집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즉 언제까지나 귀여운 바보 취급을 받고 싶지는 않단 말이에요. 전 남한테 놀림을 받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대번에 모든 것을 알아채리고 예브게니 파블로비치의 청혼을 딱 잘라 거절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시집 보내지 못해 안다라는 게 밉살스러워서 그랬던 거예요. 나는 나오고 싶어요. 나는 집에서 나와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협조를 구하려고 당신을 선택한 거예요. 집에서 나와버린다고요. 공작은 소리쳤다. 네, 집에서 아주 나와버리겠어요. 하고 그녀는 격정적인 감정으로 소리쳤다. 나는 언제까지나 부끄러운 꼴을 당하기는 싫으니까요. 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혹은 S공작이나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나 누구 앞에서도 얼굴을 붉히기는 싫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택한 거예요. 당신에게만 모든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심지어 매우 중요한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나한테 한 가지도 숨기면 안 돼요. 나는 나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만을 원했던 거예요. 그들은 모두 제가 갑자기 당신을 사모하고 당신을 애타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당신이 돌아오기 전의 이야기지만 나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편지를 보여주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미 모든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용감해지고 싶을 뿐 결코 두려워하고 싶진 않아요. 나는 그들이 여는 무도회 같은 데는 가고 싶지도 않아요. 쓸모 있는 인간이 되고 싶어요. 나는 오래전부터 집을 나오고 싶었어요. 나는 20년간 그들에게 얽매여 있었고 그들은 모두 나를 시집 보내려고 해왔습니다. 나는 14살 때 집을 나가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하긴 그땐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었지만. 하지만 이번엔 여러 가지로 세밀한 계획을 세웠고 당신한테 외국에 관한 모든 얘기를 들어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아직 고딕식 성당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나는 로마에도 가보고 싶고 학자들의 연구실도 구경하고 싶고 파리에서 공부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공부도 꽤 했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나는 금지된 책까지 죄다 읽어버렸죠. 알렉산드라나 아젤라이다는 무슨 책이든 읽고 싶으면 읽을 수 있지만 나만은 아무 책이나 마음대로 읽을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감시를 받고 있었죠. 나는 언니들과 싸우는 것을 원치 않지만 어머니와 아버지한테는 벌써 오래전에
앞으로의 나의 사회적 위치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키고 싶다고 선언했어요. 나는 교육사업에 종사하기로 결심하고 특히 당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둘이서 함께 교육사업에 종사할 수 있을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장차는 할 수 있어요. 우리 둘은 장차 유용한 사람이 될 거예요. 나는 장군의 딸 노릇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대단히 학식 있는 분이시죠. 유감스럽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째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군요. 그러나 당신은 역시 나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내가 당신을 선택했으니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글라야 이바노브나. 나는 집을 나와버리고 싶어요. 그녀는 외쳤다. 그녀의 두 눈은 다시 번쩍이기 시작했다. 만일 당신이 끝까지 반대하신다면 나는 가냐와 결혼해버리겠어요. 집안 사람들이 나를 못된 계집으로 인정하고 터무니없는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집에 붙어 있겠어요? 당신은 온전한 정신으로 말하는 겁니까? 공작은 펄쩍 뛸 듯이 놀랐다. 당신에게 무슨 비난을 누가 한단 말입니까?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어머니도 언니들도 아버지까지. 그리고 S공작, 심지어는 당신의 그 짓궂은 콜야까지도 맞대놓고 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에게 어머니도 아버지도 있는 자리에서 마구 따지고 들었죠. 어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알아눕다시피 했어요. 이튿날 알렉산드라와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어제 내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아느냐고 이야기하더군요. 나는 그 자리에서 딱 잘라 말했어요. 나는 이미 어린애가 아니니까 무엇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다 알고 있으며 벌써 2년 전부터 모든 것을 다 알려고 일부러 폴드 코크의 소설을 2권씩이나 읽었다고요. 어머니는 그러한 말을 듣고 하마터면 기절을 할 뻔했죠. 공작에게는 문득 기묘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아글라야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금 자기 앞에 앉아있는 여자가 언젠가 가냐의 편지를 그처럼 거만한 태도로 자기 앞에서 읽어준 그 도도한 처녀와 동일인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 도도하고 거만한 미인의 내부에 어째서 이렇게 모든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기질이 있는지 그것이 아무래도 그에게는 이상하게 생각되었던 것이다. 당신은 줄곧 집에만 계셨나요? 아글라야 이바노브나. 그는 물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학교 같은데, 전문학교 같은 데를 다니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아무데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마개를 막은 병 속에 든 것처럼 집에만 들어앉아 있었어요. 그 병 속에서 곧장 시집을 가라는 거예요. 왜 웃으시죠? 왜 또 웃으시죠? 당신 역시 나를 비웃고 그 사람들 편을 드시는 거예요. 그녀는 험악하게 미간을 찌푸리며 덧붙였다. 아무쪼록 나를 화나게 하지 말아주세요. 난 지금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당신은 틀림없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래를 요청한 것이라고 믿고 이곳에 나오셨을 거예요. 그녀는 초조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사실 나도 어제는 몹시 걱정했습니다. 공작은 솔직히 중얼거렸다. 그는 적이 당황했다. 그러나 오늘 나는 확신합니다. 당신은 뭐라고요? 하고 아글라야는 펄쩍 뛰었다. 아랫입술이 갑자기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걱정했다고요. 당신 생각은... 그럼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셨겠군요. 내가 당신을 이리 불러내다 올가미를 씌운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발각되어 당신이 나와 결혼하지 않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아글라야 이바노브나, 당신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당신의 그 순진한 가슴에 어떻게 이런 치사한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확실한 것은 당신은 자기 자신이 한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글라야는 자기가 한 말에 스스로 놀랐는지 언제까지나 눈을 떨구고 앉아 있었다. 난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내 마음이 순진하다는 걸 어떻게 아셨죠? 그렇다면 어째서 당신은 그때 나한테 연애 편지를 보내셨죠? 연애 편지라고요? 내 편지가 연애 편지였단 말입니까? 그 편지는 가장 정중하고 가장 경의에 찼으며 나의 생애에서 가장 괴로운 순간에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그때 무슨 광명처럼 당신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나는 좋아요. 그녀는 갑자기 그의 말을 막아버렸으나 그 어조는 이미 전과는 다른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인 듯한 것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그의 얼굴에서 외면을 한 채 제발 그렇게 화를 내지는 말아달라는 듯이 그의 어깨라도 잡으려는 것처럼 그에게 상반신을 굽히기까지 했다. 좋아요. 하고 그녀는 몹시 부끄러운 듯이 덧붙였다. 내 표현이 어리석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다만 당신을 시험해 보려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해 주세요. 만일 내가 당신에게 모욕을 주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내 얼굴을 쳐다보지 마세요. 딴 데를 보아주세요. 당신은 수치스러운 생각이라고 하지만 그건 공연히 당신을 한번 찔러보려고 일부러 한 말이었어요. 나는 이따금 내가 하려는 말에 대해 생각하고 괴로워하기는 하나 이내 말해버리는 버릇이 있어요. 당신은 지금 그 편지를 자기 생애에서 가장 괴로운 순간에 쓰셨다고 하셨죠. 그것이 어떠한 순간이었는지 나는 알고 있어요. 그녀는 다시 땅을 내려다보며 나직이 덧붙였다. 아,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신다면. 나는 다 알고 있어요. 그녀는 또다시 흥분하여 소리쳤다. 그때 당신은 그 더러운 여자와 한 달 동안이나 같은 방에서 살았다면서요. 함께 도망을 친. 이렇게 말하는 그녀의 얼굴은 붉어지는 게 아니라 창백해졌다. 그녀는 정신없이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으나 곧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입술만은 한참 동안이나 떨리고 있었다. 공작은 이 급작스러운 언동에 어리둥절하여 무엇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나는 절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녀는 불쑥 내뱉듯 말했다. 공작은 대꾸를 하지 않았다. 다시 1분가량 말이 없었다. 나는 가냐를 사랑해요. 더욱 고개를 숙이며 그녀는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공작은 역시 속삭이는 듯한 소리로 말했다.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씀인가요? 이건 사실이에요. 나는 그저께 바로 이 벤치에서 그 사람한테 맹세했으니까요. 공작은 깜짝 놀라 잠시 생각하더니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고 단호하게 되풀이했다. 그건 모두 당신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굉장히 정중하시군요. 정말이에요. 그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거든요. 그이는 자기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 앞에서 자기 손을 불에 지지기까지 했으니까요. 자기 손을 지졌다고요? 네, 자기 손을. 당신이 고지 듣건 말건 그런 것은 상관없는 일이지만요. 공작은 또다시 침묵을 지켰다. 아글라야의 말에는 농담 비슷한 빛이 조금도 없었다. 그녀는 화가 나 있었다. 만일 그런 일이 여기서 있었다면 그 사람은 여기 양초를 가지고 왔었단 말인가요? 나는 그렇게밖에는 생각되지 않는군요. 네, 양초를 가지고 왔더군요. 뭐 이상하게 생각되세요? 새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촛대에 꽂은 것이었습니까? 네, 맞아요. 그랬어요. 반쯤 타다 남은 양초였어요. 토막이었죠. 아니, 새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건 아무래도 좋잖아요. 궁금하시면 성냥도 갖고 왔더라고 해두죠. 촛불을 켜놓고 30분 동안이나 손가락을 들이대고 있었어요. 왜 고지 들리지 않아요? 어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손가락은 멀쩡하던데요. 아글라야는 갑자기 어린애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아세요? 그녀는 입술까지 떨면서 어린애처럼 순진하게 웃으며 공작에게 얼굴을 돌렸다. 거짓말을 할 때는 무슨 기발한, 있을 법하지도 않은 괴상한,
다시 말해서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교묘하게 곁들이면 그 거짓말이 훨씬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저는 그런 이치를 알고는 있었지만 어째 그것이 잘 안 되는군요. 그래서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문득 제정신으로 돌아온 듯 그녀는 다시 미간을 찌푸렸다. 내가 그때 그녀는 신중하게 서글픈 눈으로 공작을 바라보며 이렇게 입을 열었다. 내가 그때 당신에게 가난한 기사를 읽어드린 것은 그것은 당신을 칭찬하려는 뜻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당신의 그러한 행위를 힐책하려는 속셈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당신은 내게 대해서나 그리고 당신이 지금 그처럼 심하게 말한 그 불행한 여자에 대해서도 매우 공정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을 죄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반년 전에 당신이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여자에게 청혼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변명하려 들지 마세요. 저의 말은 주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얘기니까요. 그 일이 있은 다음 그 여자는 로고진과 함께 달아났어요. 그 후 당신은 그 여자와 함께 어느 도시 같은 데인지 시골 같은 데인지 하여간 어디서 살았죠. 얼마 후 그 여자는 당신을 떠나 다른 사내한테 달아났다가 그 다음엔 자기를 미친 듯이 사랑해주는 로고진한테 다시 돌아갔어요. 그 후 여자가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 매우 현명한 당신은 그 뒤를 쫓아 여기까지 달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젠 그 여자를 보호하려고 달려나갔으며 조금 전엔 그녀에 대한 꿈까지 꾸고. 아시겠죠?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파블로프스크에 오신 것도 실은 그 여자 때문이겠죠. 네, 그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공작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생각에 잠긴 듯 우울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아글라야가 얼마나 두 눈을 번쩍이며 자기를 응시하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 여자한테서 단지 알아보고 싶은 일이 있어서. 나는 그 여자가 로고진과 결혼해서 행복해지리라고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여자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하여튼 온 겁니다. 그는 몸을 떨면서 아글라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말을 중후에 찬 표정을 지으며 듣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모른다면 아마도 당신은 그 여자를 몹시 사랑하고 있는 것 같군요. 마침내 아글라야는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공작이 말했다. 아닙니다.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내가 그 여자와 함께 지내던 시절을 회상할 때 내가 어떤 공포를 느끼는지 그것을 당신이 아신다면. 이렇게 말하며 그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전부 말해보세요. 거기에는 당신이 듣지 못할 만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째서 당신한테만 그 이야기를 모두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군요. 어쩌면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 불행한 여자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몹쓸 인간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 그 여자를 욕하지는 마시고 돌을 던지지도 마십시오. 그 여자는 부당한 오욕 때문에 지나칠 만큼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 여자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여자는 줄곧 미친 듯이 내게는 아무런 죄도 없다. 나는 세상 사람들의 희생이 된 것뿐이다. 방탕한 악당의 희생물이었다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녀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 여자는 스스로가 자신을 믿지 않으며 자신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려 했을 때 그 여자의 고통은 그야말로 국도에 도달했고 나의 마음은 그때의 그 무서운 기억이 남아있는 한 도저히 아물 수 없으리만큼 깊은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가 나로부터 달아나 버린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건 단지 그녀 자신이 더러운 여자라는 걸 나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 여자 자신이 나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라는 것을 모르고 다만 무엇이든지 비열한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싶은 욕구를 느꼈기 때문에 달아나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또 비열한 짓을 했으니 분명히 비천한 여자로구나. 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단정하려고 달아났던 것입니다. 아, 당신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아글라야, 그러나 이와 같은 끊임없는 양심의 가책이 그 여자에게는 어떤 부자연과 얼마나 무서운 쾌감을 주는지 아십니까? 마치 누구에게 복수하는 것과 같은 쾌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간혹 나는 그 여자가 자기 주위에서 광명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준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금세 그 여자는 성을 내며 내가 나 자신을 한층 고상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그런다고 분개하며 나를 비난했지요. 하지만 나에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나의 청혼에 대해서 그녀는 그따위 거만한 동정이나 협조나 자기와 같은 인간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친절 같은 건 아무한테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더군요. 당신도 어제 그 여자를 보셨겠지만 도대체 그런 친구와 어울림으로써 그 여자가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모르실 겁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사리를 잘 아는지 말이에요. 가끔 나를 놀라게 했지요. 당신은 그 여자한테도 역시 그렇게 설교를 하셨나요? 아닙니다. 공작은 질문에 담겨진 어조를 알아채지 못하고 여전히 생각에 잠긴 듯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거의 언제나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끔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경우도 있으니까요. 나는 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여자는 모든 것을 알고야 말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다는 거죠? 내가 그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여자는 자기를 데리고 달아난 그 지주에게 반해 있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여자는 그 지주를 비웃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그 여자가 당신을 비웃은 적은 없었습니까? 천만에요. 그 여자는 나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희롱하곤 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나한테 마구 덤벼들어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괴로워하더군요. 그러나 나중에는 상기시키지 마십시오. 나한테 그때의 일을 상기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 여자가 요즘 나한테 매일같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게 정말이었군요. 공작은 불안한 어조로 소리쳤다. 나도 그런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걸 믿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누구한테서 들으셨어요? 아글라야는 흠칫 놀라는 눈치였다. 로고진이 어제 나에게 그러더군요.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어제라고요. 어제 아침이었나요? 저녁 때였나요? 음악을 들으러 가기 전이었나요? 갔다 와서지요. 그러니까 저녁 11시가 지나서였지요. 나는 어떠한 것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 여자는 미쳤으니까요. 여기 그 편지가 있어요. 아글라야는 호주머니에서 봉투에 든 3통의 편지를 꺼내 공작 앞에 내던졌다. 이제 벌써 한 주일 동안이나 나더러 당신과 결혼하라고 애원하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면서 귀찮게 구는군요. 그 여자는 머리가 돌아버렸지만 영리해요. 아마도 당신은 그 여자가 나보다 영리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옳은 말이에요. 그 여자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으며 멀리서나마 당신을 보고 싶어 날마다 그런 기회를 찾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것을 그녀는 벌써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당신과 그녀는 내 얘기를 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행복하게 되는 것을 보고 싶으며 오직 나만이 당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매우 거칠게 썼더군요. 아무튼 나는 이 편지를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여자의 이러한 언동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짐작이 가는 것이 없나요? 헛소리입니다. 이것은 그 여자가 미쳤다는 증거입니다. 하고 공작은 대답했으나 그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울고 계신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글라야. 아닙니다. 나는 울고 있지 않습니다. 공작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슨 조언이 없습니까? 난 이 이상 이런 편지를 받기 싫어요. 아,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부탁합니다. 공작은 소리쳤다. 이런 암흑 속에서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 여자한테는 더 이상 당신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도록 내가 전력을 기울여 힘써 보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당신은 인정이 없는 매정한 사람이에요. 하고 아글라야는 소리쳤다. 그 여자는 결코 나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모르신단 말씀인가요? 당신은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것을 모르고 계셨나요? 당신은 이런 일, 즉 이 편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질투예요. 아니, 질투보다 더한 거예요. 그 여자는 당신은 이 편지에 쓰여 있는 것처럼 정말로 그 여자가 로고진과 결혼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그 여자는 당신과 내가 결혼을 올리는 그 다음 날에는 틀림없이 자살해버리고 말 거예요. 공작은 흠칫 몸을 떨었다. 그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놀란 눈으로 여전히 아글라야를 바라보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린애처럼 보이던 그녀가 어느새 성숙한 여인으로 되돌아와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는 적지 않게 놀랐다. 아글라야, 나는 하느님 앞에 맹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마음의 평정을 되찾아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까지 버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 여자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요. 그것이 오히려 당신에게는 어울리는 것이죠. 정말 당신은 굉장한 박애주의자시군요. 그리고 나를 아글라야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까 당신은 몇 번이나 그냥 아글라야라고 부르셨지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여자를 소생시켜야만 해요. 그 여자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위로하기 위해서 또다시 그 여자와 함께 도망을 가야만 해요. 게다가 그것은 진정으로 그 여자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러한 방법으로 자신을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비록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했던 일도 있기는 했지만,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살게 되면 그 여자는 파멸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 여자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오늘 7시에 그 여자와 만나야 하지만 나는 가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 여자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나의 사랑 같은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두 사람 다 파멸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자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부자연한 것이었으니까요. 당신은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과연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내가 겪어야 했던 그 고통을 사랑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머나, 어째서 그렇게 얼굴이 창백하죠? 아글라야는 깜짝 놀랐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아서 피곤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때 정말로 당신 얘기를 했답니다. 아글라야. 정말입니까? 당신은 정말로 그 여자에게 내 얘기를 할 수 있었단 말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당신은 나를 사랑할 수 있었죠? 당신은 그 전에 한 번밖에 나를 보지 못하셨을 텐데 어떻게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나의 어두운 믿음은 새로운 서광을 꿈꾸고 있었지요. 아니, 정말로 미쳤는지도 모릅니다. 어째서 제일 먼저 당신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편지에 나 자신도 모르겠다고 쓴 것은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것은 모두가 그 당시의 공포로부터 생겨난 공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후 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년 동안은 이곳에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만. 그 여자 때문에 오셨나요? 아글라야의 음성에는 무엇인지 떨리는 것이 있었다. 네, 그 여자 때문입니다. 우물한 침묵의 2분이 지나갔다. 아글라야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만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녀는 떨리는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만일 당신이 믿고 계신다면 당신의 그 여자가 미쳤다면 나는 그런 미친 여자의 환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프 니콜라예비치, 이 3통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그 여자한테 내동댕이 쳐주세요. 그리고 만일 그 여자가 하고 그녀는 갑자기 소리쳤다. 만일 그 여자가 앞으로 다시 한번 무엇을 써보낸다면 그때는 아버지한테 말해서 유치장에 집어넣게 할 테니 그리하려고 전해주세요. 공작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글라야의 미친 듯이 분노에 떠는 모습을 깜짝 놀라 바라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안개가 낀 것처럼 눈앞이 몽롱해졌다. 당신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는 중얼거렸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이란 말이에요. 아글라야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도대체 무엇이 정말이라는 거야? 어떻게 정말이라는 거야? 두 사람의 옆에서 누군가의 겁먹은 목소리가 울렸다. 그들의 앞에는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가 서 있었다. 정말이라는 것은 제가 가냐와 결혼할 생각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냐를 사랑해서 내일이라도 함께 집에서 달아날 작정이라는 것이 정말이라는 거예요. 하고 아글라야는 어머니에게 대들었다. 아셨죠, 어머니? 이만하면 어머니의 그 호기심이 충족됐나요? 그리고 마음이 흡족하신가요? 이렇게 말하더니 그녀는 자기 집을 향해 달려가 버렸다. 안 돼요. 당신은 지금 돌아가서는 안 돼요.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가 공작을 제지했다. 나하고 함께 가서 얘기를 좀 들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통이 어디 있어? 나는 간밤에 한잠도 못 잤습니다. 공작은 부인의 뒤를 따라갔다.